요즘 문재인은 굿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드루킹 때문에 그리 시달리다가 좀 끝날만 하니까 김태우가 터지고, 김태우 다음에 신재민. 자, 그 다음에 끝날라니까 또 술 먹었는지 어쩌는지 장성 인사 서류를 갖다 버린 행정관이 등장하고, 이것도 겨우 불 좀 끄니까 이런 거 불 끈다고요? 언론사고 그냥 꺼지겠습니까? 빅딜이 있어야 되죠. 예? 이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자, 그 사이에 또 국정원 직원이 한 명 자살을 했습니다. 그 정말로 왜 죽었는지 의문인데요. 2차 부검까지 한댔는데 아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방산을 담당했다라는 것밖에 안 나오고요. 연세에 연수를 명받아서 연수 준비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오후에 집을 나갔다가 다음날 번개탄에 죽어서 나왔습니다. 실수를 했다는데 그게 진짜 자기 유서인지,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언론 기사조차도 안 나는 건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신재민 병원에 가본 기자도 없고, 자, 김태우 보도가 이제 폭로할 게 없어서 덮어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폭로는 하는데 보도를 안 하는지, 국정원 직원은 왜 자살하는지 기사를 안 씁니다. 이 기자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까지는 잘 껐어요. 이제 대통령 개가 또 지난 주말부터 애를 먹입니다. 그 유기견 하마 이거 입양했다고 해가 온통 울가먹고, 그 뒤로도 틈만 나면 톨이라고 울가먹더니만 그 유기견을 입양시킨 여자가 대통령 개를 이용해서 앵벌이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심지어 남의 개를 훔쳐와가지고 무슨 축구 구단하고 지원 협약을 맺기도 하고, 그 개를 모델로 심지어 무슨 개 죽이는 수의사를 무슨 또 개를 안락사 시켜갖고 안매장을 했다 하고, 개 도축사를 갖다가 또 거래를 했다고 하고, 이루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짓거리를 한 전과자입니다. 자, 그 문문은 개 앵벌이 사기녀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아니, 비슷한 수준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습니까? 제가 볼 때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어요. 이제 김정숙 친구 손혜원이가 또 사고를 냅다 크게 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첫건 송인배가 비서관을 떼고 나오자마자 5개월 동안 기소를 안 하던 검찰이 송인배가 이제 비서관 그만두고, 정무비서관 그만두고 나오니까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어요. 자, 이것은 드루킹 특검 때 밝혀졌지만은 기소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은 검찰에 쓱 떠넘겼죠. 하나마나 특검이니.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가 강금원으로부터 돈을 걷는 사람은 강금원 씨 아들이래요. 지금 골프장에 적을 두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골프장에 가서 적을 두고 일하고 돈 받았으면 기소할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은 송인배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자, 그는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에 이사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그러니까 문희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무려 7년간을 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금원이가 어리가 있다더만은 참 어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 얼마 그 전에 중간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계속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명목으로 매달 340만 원을 7년간을 받아온 겁니다. 송인배는 정치 자금이 아닌 고문으로 일한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은 검찰은 같은 기간 중에 2012년, 2016년 두 차례 총선에 송인배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선거 전으로 몇 달은 선거 일만 해도 벅찰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골프장에서 했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골프장 주인 노무현의 최대 후원자이자 동지였다는 강금은 소유였죠. 자, 그 송은 노무현의 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고 해수부 장관을 할 때는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자, 돈을 건네줘왔던 송이 이 강금은이 아들은 입건을 하지 않았어요. 자, 처음으로 송인배를 고문으로 등재한 것은 강금은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가입해놓은 걸 자르지 않고 승계했을 뿐이다. 이것도 좀 구태의연한 검찰의 핑계지만은 뭐 돈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문제다라는 건 그건 맞는 이야기죠. 어쨌든 송인배가 드루킹한테 모임에 가고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강연비로 처리했는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드루킹 모임의 핵심이 송인배를 알았고, 자, 송인배를 통해서 김경수를 소개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죠. 결국 송인배도 조사만 하면 불구속 기소될 건데 비서관으로 있다 보니 높은 분이라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오다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나니까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서용교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장 판사한테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언급하며 제명을 공연음란죄, 그 대중 앞에서 노출했다라는 걸로 바꾸고 강제추행이 공연음란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 했고 이 김 부장 판사는 서영교를 만난 당일 이 법원 행정처 임종원 차장 지금 구속돼 있죠. 사법농단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메일로. 자, 서영교의 지인 아들은 2014년 9월 중랑구에서 한 여성 앞에 1m까지 접근해서 바지를 내리고 양팔로 껴안으려고 해서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그 이전에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씨는 징역형이 매우 유력했고 그래서 당시 국회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 위원이던 서영교가 1심 선고 사흘 전에 부장 판사를 불러다가 선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 행정처의 임종원 차장은 부장 판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서울 북부지법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는 부장 판사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이 부장 판사는 법원 행정처장한테 전달하고 행정처 차장한테 전달하고 차장은 북부지법원장한테 전달해서 그 재판을 이 추행죄 재판을 하는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 시간을 끌어달라고 이렇게 전달했고, 자, 그래서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담당 판사인 또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서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요청 왔으니까 좀 이렇게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도 임종원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민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박 판사는 제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은 성추행을 벌금을 500만 원 선고하고 구속시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런 김 부장 판사의 이메일을 확보한 뒤 연루된 판사로부터 이런 민원이 전달된 사실을 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출석 요구에 지금 서영교가 불응을 하면서 검찰이 서면 조사만 하다가 이제 서영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불기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지금 뭔가가 불만이 가득 차 있다. 문 정권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앞장서서 새해에는 조국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페이스북을 안 하고 사법개혁에 힘쓰겠다 하니까 검찰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너네들 개처럼 지금까지 사법농단이라고 법원을 열심히 두들겨 왔는데 그 대가로 너네들은 또 우리를 검찰을 약화시키는 고비처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시도를 하냐. 에라 엿먹으라 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게 서영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농단은 꼭 보수 정권이 시켜서 보수 정권과 관련되는 여러 주요한 판결 문제에서 이 대법원이 협조해주고 법원 행정처로 그리고 대법원이 뭡니까? 상급재판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좌우파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다 법원에다가 힘만 좀 있으면 툭 하면 연락을 해서 재판을 선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공개됐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마치 박근혜 전 정권에 있어서의 법원 행정처가 권력과 이런 짜웅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어려운 점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청탁을 했는데요.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인데 법정 구속된 보좌관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좌관의 예상 형량을 한번 검토해봐라는 지시를 임 전 차장이 내렸다는 겁니다. 물론 노철래, 이군영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또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의 보좌관은 그냥 보좌관이 아니라 손아래 동서라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렇게 관련해서 문제였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보좌관이자 손아래 동서 이 임 씨를 조기에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병헌에게 양형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다음에 전병헌을 만나서 이걸 설명을 해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양형 검토 보고서대로 임 씨는 보석으로 석방한 뒤 징역 8개월을 이렇게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더러운 놈들이죠. 법원의 재판을 갖다가 국회에 법원과 관련 있는 부서나 힘이 좀 있는 의원들이 연락을 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또 무슨 이 법원의 지방법원장이나 해당 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또 연락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해당 판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는 짓을 해왔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사법농단이 터졌을 때 내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잠깐 본 부분이 뭐 문제가 생겨서 상의하러 실력자에게 오면 실력자는 내가 법원 행정처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는 DJ 정권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시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무슨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 그건 차라리 권력의 어떤 색깔, 컬러에 맞게
판결이 나도록 했다라는 건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낫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의 초대 정무수석을 한 사람, 또 이 정권의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부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이 두 사람만 있었겠어요? 이 두 사람 외에도 숱한 여야 의원이나 권력 실세들이 법원 행정처에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영교가 지인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인이 아니에요.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탁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이 청탁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지도 않고 해당 관련 법률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법원에다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을 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는데 이러려면 사법농단 말라고 수사합니까? 자, 이걸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사법농단을 언급할 게 아닌 겁니다. 자, 정치권의 만연해 있는 사법농단.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니네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 처벌 규정도 정확하게 만들고 판사들이 여기에 응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법률로 처벌하게 만들어야 이 행위가 건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덧붙여서요. 요즘 이 더불어민주당 문정권 하에서 좀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집구석 싸움이요. 새해 들어서 송영길, 박영선 의원 등이 지금 탈원전이나 또 다른 내부의 문제로 서로 지금 이렇게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중진들이 당청의 입장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송영길이 탈원전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원식 등과 이렇게 논쟁도 벌였는데요. 또 엊그제는 박영선 의원이 당내 수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건 뭔가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역사에서 문한테 폐를 안 끼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 당 내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혈주의가 문제다. 즉 충성과 그 다음에 폐 끼친 것.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서 되겠느냐. 그거는 무소속의 송금주 이용호가 지금 국민의당에 있다가 평화당이 될 때 안 따라가고 중간에 남았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입당하겠다 했는데 그걸 불허한 부분을 두고 비판을 한 겁니다. 친문계의 원칙주의자들이 과거에 문재인을 욕했다. 이래서 입당을 불허했다는 말을 박영선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야 한다.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될 것인지 개방과 포용을 해야 될 것인지 겸손하게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이 같은 사람끼리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상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순혈주의를 비판하고 당이 문호를 개방하고 정의당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회찬이 자살해서 치루어지는 재보궐선거에 창원 성산에 정의당에 이 후보를 내지 말고 양보를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상호나 박영선이나 다 이 비주류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이제 집권 3기로 접어들면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송영길이 지금 엊그제 문재인이 청와대에 재벌 회장과 벤처회사 중소기업 이런 기업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안 바꾼다고 한 탈원전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 이해찬이 인위적인 인적 이합 집산이 없다고 하자 말자 박영선 우상호가 지금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성호 의원도 당 지도부가 협상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뭘 360명으로 늘리냐 25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이런 이 서로의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안에 문재인과 이해찬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건 손혜원이나 서영교 문제, 송인별 문제를 거치면서 더 심화될 겁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지금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